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대박 의혹. 대박이 어떻게 이렇게 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관계자의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성남시의 관계자들이 10억대의 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있어서도 고발장에 검사가 관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부분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 패널로 준비 중입니다. 네, 뉴스 설기는 어떤 내용 썰어봅니까? 네,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상도 수호. 상도 수호. 상도 수호는 없다. 원래 상도에 학교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상수는 그건 상두입니까? 상도는 예. 20년 전 MBC 드라마. 아, 그렇군요. 상도. 알겠습니다. 남의 상도수. 방송 홍보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표가 한 말이죠? 그렇죠. 네, 이따 자세히 들어보고요. 예, 영끌 인터뷰는요? 네, 지난 6월에 숨진 서울대 청소 노동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은 직접 연결해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그분도 같은 대학의 청소 노동자셨다고 하네요. 네, 영끌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시더니 휴가 다녀오셔서 얼굴이 좀 좋습니다. 휴가를 가보니까 네.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해보시죠.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 모여서 이러는데 일단 제가 뭐 50억 퇴직금도 없고 오징어 게임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출근했습니다. 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여야 주요 대선 주자와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이재명 후보가 연루되지 않았냐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고요. 또 고발 사주 의혹도 지금 검찰이 관여돼 있다. 검사가 관여돼 있다. 윤석열 후보가 관여돼 있지 않느냐라는 여권의 공세인데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강정 아나운서가 첫 번째 주제 준비했습니다. 10억. 여러분에게 돈 10억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이 생각하는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의 평균 액수가 10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의 돈을 화천대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7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19개의 녹취록을 제출했고 거기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쪼개기 수사 말고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자는 거죠.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법인입니다. 숨기려는 자가 대장동 데이터의 주범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선 국민의힘과 토건투기 세력의 합작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검찰, 보수 언론, 토건 투기 세력 간의 필연적 산물임을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 녹취록의 등장, 실체 한 발씩 가까워지는 걸까요? 예, 주제어 첫 번째는 10억은 어디로입니다. 일단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녹취록에서 화천대유의 이익금 중 10억 원 정도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관계자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다라고 검찰 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돈이 갔으면 로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특혜에 대한 대가? 네. 로비 자금 치고는 10억 원이 그렇게 많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10억 원은 통상적으로는 제 전 재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네.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숫자를 보고 나니까 예. 10억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튼 10억 원의 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결국 녹취록 등을 통해서 하루 종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유명한 천화동인 5호의 주인 정영학 회계사, 예. 이 대장동 싹쓸이를 설계했다는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화천대유가 결국 대장동 개발하게 들어가게 된 선수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승인해 주는 심판은 누굽니까?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이고 여기에는 예. 유동규 본부장이 있을 텐데 녹취록에 서로가 얽혀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로비 자금이 아니라
선수와 심판이 뒤섞여 있었던 금액이 아닌가 여러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과연 10억 원의 금액으로 끝난 건지 이 금액이 로비인 건지 더 많은 금액은 어디로 흘러갔을지에 대한 각종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봅니다. 일단 성남시 관계자가 만일 돈을 받은 게 맞다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확인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계자에게 돈이 흘러 들어갔다면 이거는 성남시 산하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연루된 거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번 사건이 어찌되었건 화천대유의 국힘 게이트다 혹은 예. 법조와 국민의힘과 또 토건 세력의 삼각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 수익 배분, 예를 들면 50%는 성남도시공사가 50%는 여러 이 소위 컨소시엄과 화천대유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아직까지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 50% 소위 이 화천대유가 속해 있는 민간 개발 이익 중에 10억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 이 돈도 그 중에서 화천대유에서 나왔을 경우가 그 의혹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만약 이 정영학 회계사가 여러 가지 이 개발 과정에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혹은 이분이 뭐 설계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함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 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로비를 받은 해당 담당자는 당연히 이 소위 형사처벌 대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 설계 과정과 설계를 하는 과정과 이 수익을 단순 로비로 이 개인적인 어떤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공사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사장이나 책임 있는 사람이 받아서 도시계획 과정에서 이 개발 과정에서 이 어떤 설계 변경이나 등등으로 이 해결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일부 개인이 일탈행위를 했는지는 좀 확인해 볼 지금 필요가 있을 것 말씀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억 원은 대장동 수천억 원대 비리의 떡고물 일부 콩고물이고 그거는 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일부 먹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큰 건 그러니까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죠. 이 10억이 이 정영학 회계사 본인 이 지갑에서 나냐, 소위 사재를 예. 털었냐, 그건 아닐 거로 보여지고요. 만약 그렇죠. 화천대유에서 나왔다면 결국 이 민간 개발사들의 개발 이익 중에 일부의 돈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게이트에는 결국- 다를 바가 없다라는 주장인가요? 결국 개발 계획이 끝난 이후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그 로비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단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두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남시 팀이 있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심판입니다. 승인을 해주고 사업 설계를 해서 엄청나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도록 버튼을 누르는 건 성남시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예. 이 한 팀이 있고요. 여기에 국민의힘이 관여되거나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건 단 0.1%도 없습니다. 현재 나온 정황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오히려 여기에는 류동규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성남시 때부터 같이 함께 있었고 경기도의 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내면서 한 언론에서는 이재명의 장비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가까운 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 팀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누군가가 화천대유에서 사업을 예. 성공시키기 위해 돈을 10억을 건넸다면 심각하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애당초 설계부터 도와주려고 했던 거냐 그 뒤에 대가성이냐 등등 문제가 커질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선수의 개념으로 보면 이 선수의 개념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부터 다 얽혀 있는데 오늘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정영학 회계사가 애당초 이 사업을 실제로 설계하고 관장했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전략사업팀 예. 이 사람들이 다 아는데 여기도 인사 추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 심판이 있고 선수가 있으면 선수가 심판한테 잘 봐달라고 로비하는 게 기본적인 과거의 관례인데 선수랑 심판이 뒤섞여 있으면서 다 짜고 친 것 아니냐 예. 이런 의혹들이 점점 성남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 절차를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본데요. 이 기초지방정부에 이 도시공사가 개발 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과 개발 이익이 발생한 시점은 좀 구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제는 뭐 팩트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100% 민간이 해서 그 모든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려고 했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LH 사장이 발언을 통해서 민간 개발에서 손 떼겠다 LH가 이 발언 2009년에 이미 나온 얘기고요. 그 당시
당시에 이 성남을 지역구로 하는 신영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LH를 압박하면서 완전히 손떼기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민간이 개발하려고 했던 것들을 2010년 6월에 성남시장이 예.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개발 계획을 이제 공영으로 민간 100%에서 민간이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 개발 이익을 5대5로 새롭게 모델을 제시한 것이었죠. 이건 이제 팩트는 저희가 이제 논쟁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50대 50으로 이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의 수익 배분 구조가 나왔는데 그럼 이 민간 개발의 50%에 대해서 성남시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투자 지분에 따라서 어떻게 개발 이익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간 개발사의 그 컨소시엄을 했던 이 계약 약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는 이 개발 이익에 대해서 50%를 공영 소위 이 성남시가 회수했기 때문에 소위 환원했기 때문에 그건 그 공적 책임을 다한 것이고요. 이후에 있었던 어떤 개인적 로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해서 만약 이 로비와 불법 정황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죄송한데 네.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하셨던 거에서 한 가지씩 한 그러면. 가지씩 그래야 왔다 갔다 티키타카가 돼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거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한 일이에요. 도시개발 계획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대장동에서 3개 컨소시엄 중에 하나를 선정한 것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일이고 여기에 컨소시엄 성남의 뜰에서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도록 설계했던 것도 국가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있습니까? 성남시가 한 일이에요. 여기에 같이 섞여져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반론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할게요. 시군구에 도시계획위원회와 반론하시죠. 건축심의위원회 그리고 공동위원회가 네. 이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있잖아요. 그건 잘 아시리라 보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나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도시공사의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냥 평가표에 맞춰서 당연히 선정하고 가장 이 공영개발로 환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이 컨소시엄 선택하는 건 뭐 당연히 기계적인, 당연히 실무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불법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거나 권한을 월권을 했거나 도시계획 과정에서 혹은 개발 이익을 침범해서 민간 개발사들을 뭐 억제거나 뭐 재판 과정에서 공산당 아니냐 너무 환원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뭐 말씀까지 들었다고 하던데 이 불법적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셔야지. 지금 뭐 10억을 나왔는데 그 10억 출처도 제가 보기엔 민간 개발이거나 화천대유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준지도 모르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성남공사가 가져간 거 아니야. 마치 성남공사가 비리로 인해서 도시개발을 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셔서 저는 도시개발 계획에 그렇게 한두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티키타카가 좀 안 되는데요. 말씀 길게 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했으니까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유동규란 인물이에요. 유동규란 인물이 과거에 민간에서 재건축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재명 후보를 도우면서 함께 이쪽 바닥에 들어왔다는 거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장 하다가 들어갔죠.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재명 성남시부터 이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애당초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던 기존의 팀들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전략사업팀을 새롭게 만들고 구성해서 그들이 막대한 이득을 민간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네. 확인한 건 아니지만 보도에 네.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 정도 사업을 하기에는 네. 크지가 않아서 일부 정영학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추천한 인사를 채용했다. 네. 요게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인데 지금 아예 나오- 그 팀으로 다 한 이 건 아니에요. 공영개발을 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지금. 성남시에서 도시공사 설립하는 조례도 방해하고 막은 거잖아요. 예. 2014년이 제가 얘기를 조금 4년 더, 걸렸습니다.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본부장을 대상으로 어저께 이제 압수수색이 나가지 않습니까? 떳떳하고 문제가 없으면 왜 거기에 대해서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제 곧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텐데 시장이랑 매우 가까웠던 인사가 이 사업에서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도록 설계했다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에 나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라고 하는 인물이 녹취록을 전달하면서 이 일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으니 사건의 예.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면 아마 지난 2016년보다 훨씬 더 국민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두 분의 말씀을 약간 제가 정리하면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민주당 입장은 장경태 의원님의 입장은 10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도시개발공사에 있다면 그건 일부 저거고 이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국민의힘이 민간 개발을 공영 개발을 막고
또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뭐 관여돼 있다는 연루가 있을까?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거죠. 10억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예. 국민의힘 측의 입장은 이번에 나온 10억은 그 새끼 줄이 맨 처음이 나온 거고 이 뿌리를 쭉 잡으면 이른바 성남시부터 쭉 한 이 게이트가 나올 것이다라는 주장이신 거고. 네, 선수보다 심판에 초점을 맞춰서 보자. 그리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선수에서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함께 나올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억 녹취록 등장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50억 클럽설이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50억 하면 생각나는 이름은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모모 씨가 네.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일단 다른 사람도 받았다는 주장인데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봤던 사설 정보지의 내용은 4명이 포함된 명단이었고 그 안에 언론에 이미 이름이 회자되고 있던 분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우선 곽상도 의원의 이름이 있었던 건 맞고요. 그리고 법조계 인사 중에서 언급되었던 인물들, 그리고 민주당과 친분이 있는 인사도 명단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있었고. 일단 50억 클럽설이 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그의 일당들이 50억씩을 누군가에게 줬다라는 거죠. 혹시 이 자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사설 정보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뭐 저도 못 보긴 했습니다. 못 보긴 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보긴 봤는데 알려주기 싫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보신 거하고 일단 4명 명단 있는 건 봤습니다. 뭐 몇 명 있긴 했습니다. 네. 성만 좀 근데 제가 박 보기엔 씨는 일단 들어간다고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고. 대표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 의문의 일패가 생겼습니다. 확실한 것은 곽상도 의원은 뇌물죄가 맞다라고 국민의힘 대표께서 예. 공인하신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은 지금 아직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그건 예. 너무 썰이고 사실 이 정보지라는 게 말 그대로 지라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 뭐 대단히 많고요. 제가 윤석열의 엑스파일 몇 개인 줄 아세요? 그러면 X개인 것처럼 X개. 뭐 잘 모르죠. 뭐 사실 제가 본 것도 수도 없이 많지만 그게 엑스파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장 소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긴 하다. 다만 분명한 건 곽상도 의원을 실제로 말씀하셨고 민주당과 친분이 있는 인사라고 하는데 민주당 당원만 80만 명입니다. 지금 저희 예. 신청한 선거인단만 210만 명인데요. 예.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친분이 있는 분들은 뭐 그래도 한 500만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한 명이었다면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보신 명단 중에는 좀 저는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 당. 언론에 예. 회자되는 언론에 나오는 주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법조인들은 좀 있으셨는데요. 민주당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네. 없었고요. 너무 저도 이제 민주당 아는 인사지. 보좌관들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없다고. 네. 그래서 아니 국민의힘은 줄줄이 나오잖아요. 윤석열 곽상도, 교표 대변인인데 원영철 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곽상도 의원의 50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문제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이 화천대유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50억 클럽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분명히 누군가 받았을 거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퇴직금 예. 명목으로 받았잖아요. 받았고 예. 누군가는 또 만약에 퇴직을 하고 나왔으면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퇴직을 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현실화가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예. 이면 계약을 했다던가 모종의 거래 내역들이 있었다는 것들은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50억 클럽이 있다면 50억씩 10명을 다 해도 5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수천억 대, 심지어는 더 나가면 거의 조 단위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커지고 있는데 그 막대한 자금이 그렇다면 어디로 흘러갔을까에 대한 더 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 속도 좀 내야 되는데 이거 이런 방식으로 수사해서 진실 규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50억 클럽 있다. 그리고 일부 사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는 일단 민주당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영학 회계사가 이른바 녹취록. 정영학 회계사가 왜 녹취록을 작성했냐,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왜 만들었냐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분양 수익에 대한 배분 문제에서 열받아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설도 있고요. 어쨌든 천화동인 5호의 주인공이죠.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 중에 나온 내용은 챙겨줘야 한다. 일부 인사의 말을 듣고 법조계 유력 인사 이름을 따로 기록해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좀 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또 이 예.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좀 관여를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의 어떤 이 소위 챙겨줘야 된다고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작년에는 뭐 예를 들면 전범민 의원에 대한 이 이진배 시티 조사도 해보고 또 박형준 시장에 대한 LCT 관련된 리스트도 조사하면서 또 이주환 의원도 소도시개발 관련돼서 JTBC 고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 조사하면서 느끼는 건 대부분 다 이 토건 건설사와 이 정치계와 또 이 법조계가 항상 잘 커넥션을 잘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서로 챙겨주는. 정교하게 잘 이 준비를 하고 또 기획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불법성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전 같으면 공무원의 대가성이 있어야 이제 뇌물죄로 입증이 되는데 지금은 김영란법이 있잖아요. 네. 연간 300만 원만 넘어도 그렇죠. 대가성이 없더라도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경우는 걸리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이 사례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 개발 과정에서 뭐 도시계획 과정이든 혹은 어떤 시행 과정에서든 분명히 시행 과정도 있고 또 이 5천 세대가 정도 되는데요. 지금 박영수 특검의 따님도 집을 분양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분양권을 받는 것도 제가 보기엔 시행사가 대부분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최초 분양권을 구입하고 이 소위 전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분양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대부분 다 이제 추첨한 사람들을 찾고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시행사가 대부분 이 분양권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가지고 대부분 이제 딱지라고 하죠. 딱지를 뭐 500만 원, 700만 원만 신청해서 청약해놔서 이제 받고 나서 분양권 당첨되고 나서 그걸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로 아마 챙기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저도 이 부분은 뭐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좀 밝혀 나갈 지금 예정입니다. 말씀하셨던 거 다 밝혀야 되는데 그 아파트 분양에 관련된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면 심각한 문제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문제들이 더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합리적인 추정인데요. 여기에 지금 만약에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게 하는데 누군가는 역할을 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딸려 나오는 사람 중에 권순일 대법관을 향해서 더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에서 최종적인 결정의 버튼을 만약에 누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인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로 넘어갈 때지만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의 확정 판결을 받고 정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모든 애들이 또다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가정들이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예. 대법원에서 맞습니다. 이제 무죄에 힘을 이심- 실었던 2심까지는 여기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대법에 가서 뒤집어지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핵심적인 역할을 권순일 대법관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단순히 고문료 명목으로만 돈을 받았겠는가 등에 대한 합리적 추정과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 누군가가 역할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에 대한 딱 두 가지 내용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금방 밝혀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했던 선거법은요. 대장동 개발을 본인의 이제 치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한 선거법 위반 사례로 이제 뭐 이 소위 성공 사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성공 사례인 것처럼 포장했다라는 선거법 위반 관련된 판결이었고요. 그 내용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 예. 해당 허위사실 도시계획 공표에. 그렇죠. 이 해당 도시계획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미 2016년 행정법원에서 3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성남시의 책임은 사실 없다라는 게 이미 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뭐 3심 판결까지 났는데 제가 그걸 설명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저는 정확하게 과연 이제 민간 개발사들의 개발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었으며 그 분배되는 과정에서 뭐 일정한 로비가 있다면 그 로비 받은 분들 처벌하면 됩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 예.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아주 많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원청징수는 뭐 다 빼니까 세금 제외하고 그렇죠. 명목상.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일단 네. 고문료를 월 1,500인가요? 꽤 받은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이 관련된 게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의 힘이 실어졌기 때문에 보답을 받은 거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와 곽상도 의원이 짜고 쳤냐? 네. 요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는 겁니다. 어. 사실은 2015년, 16년도를 둘러싸고 있을 때 네. 나오고 있는 인물들이 그 당시에 여권의 핵심적인 인사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원유철 의원의 이름도 예. 나오고 있고 당시 새누리당.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셨죠. 여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냈던 예. 핵심적인 인사이고 또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이 검찰에서 힘을 쓰고 있는 인사라든지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일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예.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다 얽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백날 얽혀져 있어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판을 이렇게 설계하고 예. 최종적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이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짜고 쳤다기보다는 네. 이쪽도 저쪽도 다 걸려 있다. 설계를 했다는 사람이 지금 남욱 변호사 미국 가 있는 사람, 추정되는 사람,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예.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재명 지사와 얽혀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대장동 사업을 대상으로 과거에도 많은 이득을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 화천대유 등에 얽혀져 있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의 말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게 과거에 있었던 토건 세력들 때문에 이거를 공공으로 개발해서 내가 이렇게 성남 시민에게 도움을 줬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2010년도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다행인 게 저희 예. 민주당 인사가 한 명도 없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 있죠. 뭐 그분은 이제 15년 전 보좌관 혹시 민주당 15년 출신. 전에 총학사장 하실 때 집행부가 범죄 행위했다면 그거 책임져야 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면 오래전이다. 민주당 인사가 있다 박상도 그러니까. 의원님부터 없다니까. 시작해서 원유철 전 네. 이 미래통합당 대표님 또 신영수 의원님 뭐 동생이 구속되기도 했고요. 권순일 뭐 100보 뭐 50보 100보 양보해서 권순일 대법관만 만약 연루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좀 뭐 대응이라도 해줄 텐데 권순일 뿐입니까? 지금 최순실의 이 변호사였던 이경재 변호사님 또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총장 또 윤석열 수사팀장을 지명했던 박영수 특검 강찬우 검사장 거기에 윤석열 지금 부친의 집까지 여기 다 화천대유에 좀 엮여 있지 부친의 집은 않습니까? 화천대유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가 친누나가 이 부친의 집을 단독주택을 구매하는 그게 어떻게 과정이 있었는데요. 화천대유랑 관계가 있습니까? 뭐 일단 그건 일단 차차 누나가, 알려지겠 누나가 샀다는데 시가보다 싸게 샀다는 것 때문에 지금 조금 그렇죠.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이제 아마 차차 제가 보기에는 오래 멀지 않아서 국정감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일단 뭐 두 분이 쭉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전반적인 구조가 그런 부분이다라는 네. 부분이고 또 저희랑 하나는 연관이 있는 물론 뭐 사람은 곽상도 없어요. 의원이나 당시에 새누리당 주요 여권 당시 여권에 인사들이 연루될 수도 있지만 성남시는 안 연루돼 있겠냐. 네. 아니, 어차피 이재명 지사의 지금 과거 성남시도 연루돼 있다라는 게 이제 김병민 대변인의 제가 주장인 거죠. 얘기하는 게 예. 심판의 영역과 선수의 영역이 다른데 선수도 다 센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여권이든 야권이 있든 누구든지 걸려있으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중요한 건 심판의 영역에서 성남시에 문제가 없다고 이제- 이재명 지사 했는데 하나만 예. 더 할게요. 했는데 오늘 갑자기 좀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그래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혹시 원고 좋습니다. 여기 두 번째 유동규 써 있잖아요. 아, 네. 네, 그 얘기를 지금 좀 더 집중적으로 네,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 오늘 끊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주제를 관련된 주제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동규 폰을 주어간 X로 잡았습니다. X, 이른바 이제 검언 유착, 권언 유착이라고도 하는데 양쪽 여야가 말이 다르죠. 이쪽에서도 나오는 X인데 일단 미지의 수는 다 X니까요. 어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경찰이 찾아가니까 문도 좀 늦게 20분 만에 열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찰이 가니까 휴대전화를 검찰이 찾아가니까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창문 밖으로 던진 건 웬만하면 찾을 수 있을 텐데 바로 또 누가 주워갔다고 해요. 그래서 검찰이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상식적인 궁금증인데 주워간 사람은 이게 웬 휴대폰 하고 주워갔을까요?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인이나 측근이 주워갔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뭐 일단. 20분이면 어찌되었건 이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20분이면 좀 빠르게 좀 문을 연 축에 속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예. 또 20분 만에 달려와서 글쎄요 폰을 주워가라고 한다 해서 주워갈 사람이 있을까요? 20분 만에? 뭐 그건 좀 아무튼 제가 그리고 폰을 던졌는지도 여부도 지금 어찌되었건 예. 이 그런 걸로 보인다라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코멘트하기는 조금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기자들 앞에 섰었는데 오피스텔을 나와서 기자들 앞에 섰었는데
일단 폰을 던진 경우에 대해서 수사관들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수사의 ABC도 모르고 나서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 휴대전화 확보를 못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지나가다가 휴대전화 떨어져 있는데 그거 가져가면 불법이잖아요.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점유탐물 횡령이다. 예, 점유탐물 횡령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처벌받는데 눈도 깜짝할 사이에 이게 다 없어지게 되는 경위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기는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갑자기 또 이재명 지사를 소환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신복인 것처럼 역시 이재명 지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따르는구나. 옛날에 문제가 생기면 휴대전화는 없애야 된다고 했던 예.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다시 한번 소환했는데 이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강제 수사에 나서서 신속하게 신병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 얘기는 근데 꼭 이재명 지사가 아니더라도 저도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들으면 아마 한강 잠수교 밑에는 엄청난 양의 휴대전화가 있을 것이다. 뭔가 불안하면 일단 강물에 던지는 게 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뭐 그래야죠. 수사 잘하면 되죠. 열심히 수사하실 겁니다. 근데 일단 검찰 수사 내용이나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관여가 돼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일단 모든 게 다 추정입니다. 현재로서. 뭐 시행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 소위 이 재량권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그 재량권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했는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행했는지, 혹은 법이 정하지 않은 범위를 좀 넘어섰는지 여부는 뭐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라 보고요. 다만 지금 뭐 이 월권에 대한 어떤 의혹이라든지 그런 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일단은 무죄 추정을 하면서 이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강제 압수수색에 나섰다면은 영장이 떨어졌으니까 발부가 됐으니까 압수수색에 나갔었을 것이고 뭔가 증거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포착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그 수많은 녹취록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겠냐는 것을 많은 보도를 통해 추정할 수 있고요. 과거 2016년, 17년도에 전직 대통령 탄핵을 둘러쌌을 때 이 녹취 파일 하나만 들으면 촛불이 횃불로 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과연 정말 지금 상황에서 횃불로까지 번질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이 저는 펼쳐질 가능성 꽤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해서 봐야 되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네. 일단 증거인멸 여러 가지 녹취록이나 정황을 봐서는 관여돼 있지 않겠냐라는 강제 건데요. 수사에 빨리 나서야 일단 된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관광공사의 사장까지도 역임을 했었죠. 그런데 그러면 그냥 성남시에 영입돼 있던 한 공무원의 비리일 가능성이 높은 거냐 아니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둘간의 관계는 부인할 수 없겠죠. 일단 그 성남시- 부분은 예.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23일 미디어오늘 인터뷰 중에서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측근인지 아닌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텐데요. 근데 뭐 사실 저도 음. 뭐 회사 생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난 사실 저 사람의 측근이야 또는 얘는 내 측근이야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측근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 10년 동안 측근에 대한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던 시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18년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하냐를 두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이 지사를 따라서 같이 내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둘 간의 관계를 두고 측근이 아니라고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측근으로 하면은 측근은 정말 뭐 수천 명에 이를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성남시장 하시기 전에 신도시연합회 회장, 원래 주민 재개발 사업 하시는 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역할을 하시거나 리더십이 좋은 분들이 또 영입돼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어떤 단체장에 혹은 국회의원의 수족같이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유능한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또 잘 모시고 함께 일하고자 한 노력을 할 텐데 이분을 가지고 뭐 측근이다 혹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혹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분의 어떤 비리와 범죄 혐의가 아직 의혹이 밝혀진 건 하나도 없는데 예. 단지 그냥 그 이 개발 대장동 개발 당시에 이 소위 성남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그 땅에서 일어난 모든 잘못과 모든 문제는 다 혹은 그 해당 사업이 벌어지는 모든 공사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그 말씀이군요. 서울시가 이제 엄청 큰데 네. 서울시에서 어떤 비리가 생기면 이건 다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냐? 그렇죠. 그런 똑같은 아, 제가 잘 정리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딱 한마디 했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 당시 본부장에 대해서 실무에 대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내가 설계하고 저 사람이 실무를 담당했으면 둘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로 공영개발 얘기하겠습니다. 50%를 설계한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할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다라고 했는데 일단 유동규 본부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는 던진 게 아니고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휴대폰은 못 찾은 건 맞다고 합니다. 예. 네. 뭐 던진 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살짝 창밖에 놨을 수도 있고요. 일단 확인되지 않은 것임을 숨겨놨을 수도 있고. 전제해서 네.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동규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캠프에 김병욱 의원이 한 말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실무를 관여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불미스럽고 부정하고 또한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 후보님도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에는 당연히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제 관리 책임은 우리가 동의하고 뭐 나중에 유감을 표명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그렇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 뭐 대장동 의혹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았던 얘기들 썰픽을 좀 볼 텐데요. 일단 강정 아나운서가 이제 준비가 됐군요. 네, 강정 아나운서의 브리핑으로 썰픽 들어보겠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3위부터 보시죠. 형, 동생 사이 직접 봤나? 앞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2016년 말에 박영숙 특검이 수사팀장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당시 기자였던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결이 형은 어떨까요? 라고 했다면서 두 사람이 호영호재하는 가까운 사이였을 거란 내용입니다. 그러자 윤석열 캠프 직접 봤냐면서 발끈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본인이 직접 그 장면을 목도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 한 번도 못 보거나 또는 저하고 술 한잔 안 해본 사람도 나 정진이 형 정말 측근이다라고 밖에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윤 후보도 직접 친분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 정말 누구의 말대로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우연히 벌어진 일인 걸까요? 2위 보겠습니다. 시시가 위로. 민주당 송영길 대표 어제 저녁 이렇게 반려견 시시와 함께 아들의 자취방에 누워있는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언론중재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힘든 시간, 그나마 시시가 위로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시의 표정을 보면 위로하고 있는 거 맞겠죠? 1위 보겠습니다. 청약 통장 모르면 치매 환자. 윤석열 후보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앞선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집이 없어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가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자, 이를 해명하다가 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고 한 겁니다. 이에 유승민 캠프는 윤 후보는 1.11 구설 후보임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캠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썰픽 세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촌철살인을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부터 하나 정해주시죠. 저는 3위 형 동생 사이 직접 봤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윤석열 후보의 부친께서 금매물을 한 중개사만 이 소위 매물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일 만에 아는 분의 누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또 싸게 탁 구입을 해주십니다. 예. 정말 근데 그 누나분도 이 구매 금액에 뭐 예를 들면 19억 중에 15억 6천만 원을 갑자기 또 대출받아서 급하게 사시고요. 또 이 환승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파트에서 아파트 이동하는 건 대단히 좀 쉽거든요. 쉽다고보다는 조금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가는 과정에서는 보통 주택이 안 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윤석열 후보 부친께서는 이 아파트를 먼저 매매하시고 주택을 판매를 하세요. 근데 신기하게 이 계약 당일보다 2주나 먼저 계약금을 또 제시를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차차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정말 이 로또 맞을 확률만큼 높은 이 정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예. 아는 분의 누나가 이 금매물을 처분해 주시는
이 3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경태 의원님을 위해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가짜 뉴스고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셨던 거는 아파트를 먼저 사고 그다음에 주택을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계약서랑 저희가 했던 내용들, 통장 내역들을 다 공개를 했고요. 확인해 보시면 단독주택에 대한 계약을 먼저 해서 계약금을 받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부동산을 통해서 거쳤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전파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그건 제가 이제 정정- 나중에 제가 그것도 확인을 봤고요.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제 2주 전에 자기합수표로 1억 8천만 원, 뭐 이제 계약금은 10% 납부하셨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과 잔금을 현금으로 계좌이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차차 밝혀질 테니까요. 예. 저도 곧 밝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도 정정할 게 하나 있는데 로또는 제가 가끔 해봤었는데 814만 분의 1입니다. 아, 네. 아까 그거는 그 모 의원께서 얘기한 거 로또 세 300만 번. 분의 1이어서 네. 로또보다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예. 아, 정말 그거보다 확률이 신기하죠. 훨씬 더 높은 게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연희동 전체를 다 따져갖고선 100평 정도 되는 좋은 단독주택 매물을 한번 검색해보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살려고 단독주택을 그 당시 돈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 단독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대상자를 따져보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로또 운운하게 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일단 수 뭐 있을 싸게 거고요. 구입한 것 때문에 예. 약간 그 부분이 좀 풀려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저희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저희 썰픽. 썰픽을 하신다면 저는 1위 청약통장 모르면 치매 환자 예. 뽑았고요. 이유 여하 불문하고 송구합니다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자리에 옆에 같이 있었고 예. 이 발언하기 전에 청약통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청약통장을 좀 해명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을 던졌는데 예. 여기서 이 발언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청약통장 가점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그럴 리가 있겠냐라고 하는 발언 중에 하나였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대변인으로서 네. 조금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조금 말실수가 이렇게 잦으셔서 아, 뭐 그동안 맥락을 들어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조금씩 아니 정확한 표현으로는 가끔씩 있을 때도 있지만 네, 일단 말실수가 좀 잦으셔서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경우는 네. 흔히 말해서 조금 예능감을 살려서 굉장히 즐겁게 찍었던 어제 방송이었고요. 마지막에 지켜보셨던 분들은 주현 씨를 예. 성대묘사하는 뭐 과정까지 여러 좀 우스개에 섞인 얘기들이 나왔는데 조금 편안한 과정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다소 표현과 단어의 예. 부적절한 면이 일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윤석열 후보의 현실 인식이 정확하게 발언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뭐 가끔씩 이해가 가신다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이해가 안 가던데요. 왜 부정식품 뭐 주 120시간 근무하시면 정말 죽습니다, 사람. 예 그렇죠.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50억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 고발 사주 검사 관여 확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검찰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손준성 전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 과거에 이런 입장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검찰이 관련 내용을 이 고발사주 관련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관여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검사가 관여됐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확실한 것은 해커 손준성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명이 들어간 법원 판결문 등은 법원과 검찰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자꾸 검사가 아니라고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길래 그럼 해커가 해킹을 해서 이 판결문을 입수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검찰의 정확한 워딩은 일단 손준성 보냄이라는 해당 문자는 조작되지 않았다. 그렇죠.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한 건 이제 해커는 아니구나. 이제 검사 손준성이라고 건 확인된 것 같고요. 다만 이 입장문에서 김웅 예. 의원에게 고발장 및 첨부 자료를 발송하였다는 의혹은 뭐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웅 의원이 뭐 아닌 건지 이 부정이 부분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예. 거죠. 고발장 및 첨부 자료가 아닌 뭐 다른 형태로 뭐 전달은 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검사의 선거방해, 이 선거방해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 형법상 선거방해죄는 이 선거방해죄는 형법에 그러니까 선거법에 있는 이 조문이 아니라 예. 형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 군인은 선거에 방해 혐의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징역 10년까지 아주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이 폭탄 돌리기를 과연 김웅 의원이 본인이 자폭할 것이냐 아니면 이 폭탄을 국민의힘에 던질지 검찰에 던질지 혹은 진짜 뭐 본인의 사시 동기였던 손준성 검사 친구에게
이렇게 던져서 죽게 할지 정말 그것도 정말 안타깝지만 어찌되었건 이 부분은 뭐 엄중히 예. 다스려야 될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검사가 네. 확인됐다. 검찰 입장처럼 손중성 보냄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하면 네. 어쨌든 손중성 검사가 뭔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실을 밝혀야죠. 근데 그 그러면 진실을 일단- 밝히는 과정에서 네.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수처가 이 문제를 수사하는데 검찰은 일단 검찰 내부에서 정리해서 공수처를 이관을 시켜버리죠. 그게 이제 공수처법에 따르면 네. 고위공직자, 고위검사, 검사가 관여됐을 경우는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라고 이제 돼 그 있어요. 이첩을 혐의가 하는데- 확인됐을 경우 이첩합니다. 네. 그렇죠. 이첩을 하게 지금 됩니다. 당연히 혐의 이첩을 해야 되는 중이었습니다. 건데 이 내용을 그대로 이첩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시킨 다음에 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발빠르게 수사에 나설 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앞서 한참 얘기했던 화천대유 문제에 대해서 휴대전화 하나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못하는 검찰이 손준성 검사 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관여됐어 하고 피의사실공표 다 한 다음에 넘겨버립니다. 그럼 이 문제를 둘러싸고는 아무런 연계관계가 없는 유력한 대권 주자인 하나인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거잖아요. 약간 일부에서는 좀 검찰의 수사가 예. 너무 이제 질질 끌어서 더 이슈화 시키려고 늦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대검의 주요 참모가 관여돼 있다라고 하면 예. 윤석열 후보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손준성 검사 유임하는데 청와대 그리고 여권의 그런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토론회 과정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추윤 갈등으로 많은 부분들을 다 지켜보셨을 거고요. 조국 전 장관 수사하고 난 뒤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대로 된 검찰총장 역할 수행할 수 있었는지는 당시 19년도 상황을 보면 일단 충분히 뭐 알 추미애 거라고 후보는 봅니다.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도 관여돼 있다. 네. 손준성 유임해. 예. 하지만 또 윤 후보가 당시 손준성은 눈곽이다. 라고 얘기했었다는 양쪽 다 추미애 후보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만 선택해서 얘기하기 좀 그럴 것도 같아요. 뭐 네. 윤석열 후보의 오른팔이죠. 네. 예, 오른팔인지 왼팔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윤석열 팔일 수도 있고요. 예. 후보가 유임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같이 있었던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 이미 당시 인사를 통해서 다 좌천되고 난 다음 추미애 장관이 인사로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생전 지나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숨진 청소 노동자의 남편분 이홍구 씨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아내분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3개월 만에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산재가 신청됐다는 건 그만큼 고인께서 하셨던 노동이 과중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명백하게 이제 밝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서류를 신청을 했습니다. 평소 아내분께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힘들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실까요? 예, 제 아내가 미화원 노동자로 근무했던 기숙사는 서울대학교 중에서도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노동 환경이 좋지 않아서 동료들도 기피하는 곳이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건물이었고 또 코로나 이후엔 학생들의 배달 음식으로 쓰레기 양이 폭증했다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관리자들도 인정할 만큼 성실히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8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관리자들에게 순환 근무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관리자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6월 26일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책임자가 9월에 근무지를 바꿔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무하기 어려운 곳임을 학교 측 관리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도 이제 생전에 일하셨던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굉장히 큰 집을 혼자 직접 옮기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당국자가 아내의 죽음이 과로에 의한 산재가 아니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는 지금 어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노동부에서는 네. 갑질 판정 이후에 서울대에 8월까지 갑질을 했던 네. 중간 관리자의 징계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대는 서울대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9월로 미루었고 지금 국가인권센터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시 10월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서울대가 국감을 피하고 경징계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기에 노동부가 아니라 어떠한 상급기관의 지시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전관리팀장의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지나친 네. 인사관리, 예를 들면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을 보게 하거나 복장 점검까지 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 팀장의 징계가 지금 10월 중으로 연기된 상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팀장의 어떤 중징계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도 어쨌든 한 가정의 가장일 테고, 네. 예,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떤 행위에 대한 저는 반성이나 징계는 분명히 이루어져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 7월 30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원한다라는 말씀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께서도 이제 같은 대학의 노동자로 일하고 계셨잖아요. 예. 이제 2차 가해를 직접 겪기도 하셨다면서요? 예. 서울대 당국자들은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사건을 호도하고 네. 평 가르기만 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국가기관의 심사가 시작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 가르기를 하는 도중에 많은 분들이 비난도 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도 주었지만 그런 부분들 감내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징계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사건이 좀 어떻게 마무리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서울대는 저희 소중한 직장입니다. 저는 또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입니다. 국가의 명예는 국민이 느끼고 자랑스러워 하듯이 서울대를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은 일부 고위 관리자가 아닌 저희 같은 평범한 구성원들이기에 암덩어리와 같이 썩고 냄새나는 부분들은 온전히 치료가 되어 건강한 곳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은 내가 아프다는 인식으로부터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건강해질 수 없겠지요. 서울대가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그 상처를 덮고자 하는 일부 직원들은 서울대가 당연히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이 제 아내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숨진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남편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초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이 접종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위조나 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당국이 정한 접종 일정에 맞춰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을 계획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부스터샷 접종이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이성균 뉴스 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준비한 영상 바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50억 원 퇴직금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쉬쉬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자 기껏 한다는 짓이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네, 사라진 아빠. 자, 아빠의 지금 모든 아빠들의 그 원성을 사고 있죠. 곽상도 의원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도 곽 의원의 아들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정말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곽상도 의원에 대한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혹, 그 아들이 50억 원의 이른바 퇴직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어난 게 지난 26일이었는데 26일 이후에 곽 의원이 사실상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어제 본회의가 열렸어요. 본회의가 열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본회의에 불참을 했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요.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휴업 상태인데 저희가 오늘 여러 차례 통화를 해봤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업무는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는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는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의원실 대표 전화로 전화했을 때 계속 저런 그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곽상도 의원은 사라졌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일단 뭐 여론이 정말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옹호하거나 좀 감싸주는 기류는 없어 보입니다. 뭐 특히 이준석 대표가 의원직 제명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구 지역구 사무실이죠. 보면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렇게 아빠의 힘.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비난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도 좀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산재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여론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예. 산재로 50억 받은 분이 50억은커녕 5천만 원 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데 예. 그 상황에서 그런 해명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조국 수호 이런 것처럼 상도 수호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조국 수호처럼 상도 수호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여당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옹호와 같은 흐름들은 이번에 우리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자, 이 말이 나오자 이제 여당에서는 야, 이게 과연 조국 전 장관 사례와 같은 거냐라는 또 반론이 나와요. 네. 윤건영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의 딸이 장학금 600만 원을 받아서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조 전 장관이 자, 그렇게 따지면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여 원을 받은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후보 답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도 수호가 없다는 얘기는 어쨌든 의원직 제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제 좀 썰기를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국민의힘은 이걸 대장동 특검과 연계하는 모습으로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흐름이 더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어제 이준석 대표 입장 다시 한번 좀 듣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은 민주당도 국민이 바라는 특검과 국정조사 등에 대해 가지고 신속하게 합의 의사를 밝혀야 된다. 자, 이게 어제 입장인데 오늘도 입장 변화는 없는 겁니다. 자, 전향적인 자세를 민주당이 먼저 취하면 if 구문이죠. if.
너희가 먼저 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곽 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제명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제명을 한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주고받기 카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특검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확고한 상태인데 그래서 사실상 특검이 도입될지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근데 곽 의원 건과 특검을 연계하는 거를 이게 카드로 적절한지도 좀 의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곽상도 의원의 아들 논란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지금 분노를 사고 있죠. 특히 공정, 결과의 공정 이런 것들에 민감한 2030 MZ 세대들의 어떤 비난 여론이 또 큽니다. 특히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들의 의견도 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국민의힘 안에서는 또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곽 의원의 제명을 좀 반대하는 기류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이 곽 의원 제명 문제를 민주당의 특검 여부와 좀 연계를 시켜서 만약에 특검이 불발될 경우에 거 봐라 우리는 제명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못 받아주니 이게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여당 탓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고 또 당내에 반발을 좀 무마할 수도 있고 이런 포석들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또 아버지 세종시 땅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당시에 만류하는 분위기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무슨 카드가 된 것처럼 활용이 됐었었는데 결국엔 처리돼서 어쨌든 책임은 진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자세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신선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지금 곽 의원은 사라진 상태라서 사퇴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본인은 입장을 정확히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이런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윤희숙으로 번 거를 곽상도로 까먹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들도 좀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 곽상도 의원 아들 의혹이 나온 이후에 국민의힘 측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거는 사실 없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곽 의원이 스스로 탈당을 한 거지 네. 국민의힘이 출당 조치를 시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추석 연휴 전에 이미 이 의혹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추석 연휴 동안 이른바 뭉개기랬다. 비난이 또 일어나고 있고 이런데 여기다가 특검을 연계시키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같은 야권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상당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가시죠. 모두가 똑같이 도둑놈이야라는 이재명 지사의 물귀신 작전이 먹히면서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부도덕성 때문입니다. 어쨌든 대장동 의혹 특검은 특검대로 요구하더라도 또 별개로 곽상도 의원 건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굉장히 더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라서 이걸 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고려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두 번째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어제 김만배 씨가 조사 과정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의혹들로부터 이재명 후보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오늘 자영업자 대책도 좀 물어봐주세요. 이게 더 심각해 사실. 대장 때문에 난감한 이낙연. 저 대장은 대장동 의혹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장동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통령 어쨌든 후보로서는 이재명 후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가 왜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며칠째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썰전 라이브도 그렇고 계속 대장동 개발 논란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장동 이슈가 요 근래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이슈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자연스럽게 지금 언론의 관심에서 조금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수치로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런 모습을 좀 뒷받침하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보시면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비해 직전 조사에 비해서 2%포인트가 좀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낙연 후보는 결선 투표를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수도권 지역 순회 경선도 예정돼 있는데 현직 경기도지사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강세 지역으로 관측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좀 격차를 좀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좀 멀어지는 듯한 이슈에서 멀어지는 듯한 모습이 이낙연 후보를 조금 초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아까 그 여론조사 좀 다시 보시면 반대로 이재명 지사는 1%포인트
직전 조사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는 그동안 큰 악재가 없었는데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반대로 어쨌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위기에 몰렸다. 지지층들이 결집해서 지키자. 이런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여기에다가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이제 공격을 조금 자제했던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세게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제였었죠.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겠다. 그리고 또 오늘 그 가면을 찢어보니 다름 아닌 변학도. 그 춘향전의 그 악역의 그 대표죠. 변학도가 보인다. 변사또. 네. 예, 변사또죠. 상당히 저런 센 워딩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의 차기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걸 염두에 두고 미리 기선제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온 거 아니고요. 이낙연 후보는 정작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건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좀 답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달 초였습니다. 민주당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장동 의혹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상당히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갔을 경우에는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원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자니 아까 보신 것처럼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관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자, 그야말로 조금 약간 사면초가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지 않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자,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캠프에서는 저희가 이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뭐 이런 걸 갖지 않고 는 거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자, 다만 오늘 이재명 지사 측이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했던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사가 해법을 나름 제시했다, 뭐 존재감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원팀 정신으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이후로 사실 네거티브 선언이 네거티브에 대한 그런 비난 같은 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쨌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두고 봐야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영끌 인터뷰 시간인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맨 처음 보도한 매체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경제신문인데요. 맨 처음 기사를 쓴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명입니다. 예, 경기경제신문의 대표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처음으로 기자수첩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화천대유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제보를 받으신 거죠? 예, 그 익명의 제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분이 절대 노출되면 안 된다는 그 약속을 받고 그 제보를 받은 거죠. 아, 익명의 제보라는 건 지금 익명으로 시전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익명인 것이지 지금 박종명 기자님은 그 제보원에 대해서 누군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 제보는 언제 어떻게 온 건가요? 그 지난달 한 29일쯤에 그 전에도 대장동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거는 확실한 뭐 제보가 또 아니면은 좀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제보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내용을 좀 한번 줘봐라. 그 대신 뭐 그 내용이 어떻든 확실하게 신분 보장을 해주겠다. 취재원 보장을 해주겠다. 취재원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고 받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일부 제한된 내용을 좀 제보해줬지만 일부 때 좀 내용상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갖고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좀 방치했다가 한쪽 책상에다가 그래도 이거 제보까지 해줬는데 사실 확인을 한번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갖고 그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대법원의 뭐 인터넷, 뭐 법 인터넷 들어가서 출력도 다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의 감사 보고서랄지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러다 그런 기초 자료를 다 확인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자료들이 한 회사 하천대유로 전부 다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갖고 그러면 한번 여기 하천대유 한번 찾아가봐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바로 그냥 그 다음 날 30일 날 오전에 무조건 찾아간 거죠. 화천대유 사무실에. 예, 그리고 갔더니 화천대유 직원이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해갖고 그냥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 기자인데 그때 저만이 간 게 아니고 그 뉴스핌이라고 뉴스핌. 뭐 후배 기자 이름까지는 좀 밝히게 그래갖고 그런데 같이 갔다가 거기에 둔기 이사로 돼 있는 박모 이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저기 하천대유가 설립됐고 어떻게 참여하게 됐냐. 그리고 또 천화동이니 여기 7개씩이나 이렇게 주소지가 다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무실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둘러보기에도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민간 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 뭐 공모를 했는데 우리는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도시 전문가 개발 전문가들을 다 좀 모아서 참여했다 갑자기.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갑자기 만드는 회사다. 이게 첫 번째 화천대유의 대답이었군요. 그리고 또 천화동에는 어떻게 무슨 근거 갖고 한 개 자회사도 아니고 저희는 그냥 자회사로 본 거죠. 그 당시. 그래갖고 어떻게 7개를 같은 날 한꺼번에 사람은 다 틀리고 대표자들은 이런 식으로 설립을 해서 이 위치로 했고 이 역할이 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좀 말을 그쪽에서 좀 많이 아끼더라고요. 그래갖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못 들었지만은 이런 전반적인 다 정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상당히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단 뭐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갑자기 모인 사람들 또 그렇죠. 거의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특정 금전 신탁에 이 1호에서 7호까지 하천대유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같은 사람이다. 한 편이다. 한 통속이다. 이런 것에 의문을 가지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제보 받았을 때 대주주가 따로 거기 다 투자하고 그분이 정면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바지 사장들 앉혔다.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 수첩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뭐 제보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내부 고발이 아주 선한 의도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발자의 이런 부분들 또는 제보자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 좀 이 신뢰성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기자 수첩 3개 쓴 거를 다 읽어봤는데 좀 자세한 부분들이 물론 뒤에는 이제 여러 언론들을 JTBC를 비롯해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나온 부분도 있지만 초반부터 좀 자세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보라고 밝힌 내용에. 이 제보자가 관계자이거나 이 사업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저도 처음에 그 제보하는 내용들이 진짜 이게 신뢰성에 과연 맞나 하는 또 이분이 거기서 진짜 핵심 임원으로 좀 계셨었나 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 제보에 대해서 좀 더 큰 신뢰성을 좀 얻을 수 있는 뭐 구체적인 뭐 자료 좀 없냐 이렇게 했더니 뭐 하나 저희가 보험증권 지금 뭘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거 보험증권을 좀 보내줬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화면으로 좀 보험증권 지금 사실은 복사한 것이어서 화면은 잘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미리 받아서 캡처를 하나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증권이죠?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요. 지금 이 보험증권을 받았는데 이게 법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저 NS 제-홀딩스 명의로 뽑은 법인 자동차인데 에스턴 마틴 승용차인데 그 스포츠카입니다 이게. 근데 뭐 차량 가격만 해도 2억 6,600짜리. 아주 비싼 스포츠카군요. 근데 여기 계약 날짜가 올해 8월 24일 그리고 보험 적용 기간이 9월 7일입니다. 그리고 내년 9월 7일까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남욱 변호사가 법인 소유의 차량 계약.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사려고 계약한 차를 사면 자동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 보험 계약서군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타려고 한 거냐, 아니면은 그 제3자한테 이게 좀 양도하거나 사려고 한 거냐, 이런 이것점이 많이 듭니다. 일단 이런 보험 계약서를
이름이 이제 저기 아닙니까? NSJ 홀딩스 이게 남욱 예.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법인명이죠. 손아동인 사호의 주인인 남욱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법인명이잖아요. 예. 근데 NSJ 홀딩스의 보험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취재원이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일단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욱 변호사는 미국으로 간 걸로 예. 뭐 정확히 8월 말인가요? 9월 초인가 간 걸로 아는데 예. 그 뒤에 쓰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다면 이 계약할 때는 사건이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던 예측을 거네요. 못했겠죠. 예. 계약만 해놓고 예. 또는 아까 이제 박종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 쓰라고 본인은 미국 가니까 그래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급하게 미국을 갔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누가 타려고 뽑은 승용차냐. 한때는 우리가 추론이 예. 그 김만배 그 나오신 분, 그 동생 김석배. 화천대유의 예. 대주주인 김만배. 또 이쪽에도 뭐 감사인가 뭐 예. 등재 이사인가 등재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그 사람이 타려고 하는 거냐. 그런 의구점을 좀 많이. 부분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거죠. 예. 그래 확인 안 됐죠. 그래서 의문점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을 제보해 줄 정도로 내부 관계를 잘 아는 예. 분이다라는 것 또 하나. 또 하나는 남욱 변호사가 차량 보험 계약을 들어놓고 본인은 일단 뭐 미국에서 쓸 건 아니니까요. 미국으로 예. 가버렸으니까 좀 급하게 갔다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 않겠냐라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 예. 어제 이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예. 휴대폰을 제출하지 못했고요. 이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냥 하수인 아닌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수인이다. 예, 그 일을 앞에 서서 추진한 하나의 인은 책임자였을 뿐이다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혹시 예, 제보를 받거나 또는 박종민 기자님이 취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황이 있습니까? 그 일보 제보 저희가 일보 기사를 썼지만은 예. 기자 수첩으로 그 다른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예. 너무 민감해서 그건 또 사실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못 쓴 거죠. 전체가. 민감했다는 건 어떤 거에 민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지금 가장 민감한 게 저희가 왜 제목을 예. 이재명 후보님 이렇게 달았냐. 이게 지금 다들 경기도나 여기 다른 언론사에서 또 하천대교에서 예. 왜 연가를 짓냐라고 말씀들을 하셔요. 잠시만요. 예. 8월 31일 박종민 기자님이 처음으로 기자 수첩을 썼는데 예. 화천대유 관련 이게 사실 첫 보도죠. 예. 당시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예. 라고 했는데 예. 지금 민감하지만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좀 더 심층 취재, 팩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이재명 지사님과 직접적인 연관을 직접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예. 또 경선 중이시고 또 저희가 또 쉽게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그거를 확인을 제대로 안 됐고 또 혹시 취재 전이시지만 얘기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지금 나중에 기회 되면은 예. 또 좀 더 나오면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제목에 기자 수첩 제목에 계속 이재명 지사를 언급했는데 네. 이 개발 의혹, 대박 의혹에 이재명 지사가 연관돼 있던 구체적 정황이 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생각에서도 예. 자 일반 그냥 재개발 조합장을 예. 거기 성남 도시공사에 그 본부장이 앉히고 사장 대행까지 시켰습니다. 예. 또 그걸 끝나자마자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경기 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예. 또 거기 앉혀서 근무시켰고 이런 정황을 다 봤을 때 그 이재명 지사하고 너무나 밀접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네. 측근 중에 측근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시켜서 모든 일을 다 시킨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저희. 네, 말씀이 이제 예. 그런 의심이라는 거죠. 예. 일단 또 하나는 뭐 만약 유동규 본부장이 열두는 게 맞다면 관리 책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그건 오늘 예. 이재명 캠프에서도 인정한 바가 예, 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동규 본부장이 연루됐을 거고 예. 유동규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기 때문에 연루가 됐지 않을 거냐는 의심이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기사 쓸 다음에 바로 화천대유에서 고소를 당하셨죠? 저희가 기사를 작성하고도 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좀 그래도 이게
지사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바로 준대 5시에 발행하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사 나가자마자 그 아시는 분 전화 와서 항의하고 그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화천대유 쪽顧問 변호사가 전화해서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저기 기사를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하겠다. 그래서 반론기에 다 해드린다고 해도 다 필요 없다. 무조건 기사만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민형사 소송 다 하겠다고 하고 형사고소하고 저기 가처분 기사 빨리 내려달라 5천만 원 배상. 그다음 본안 소송 2억 해갖고 금액만 한 2억 5천 들어왔습니다. 2억 5천요. 예. 사실 엄청난 가처분에 금액이네요. 5천 저기 본안 하지만 처음에 쓰시지 않았다면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큰 비리의 단초를 밝힐 수는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기 진실은 거짓을 분명히 이긴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대한민국이 아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돼서 그 우리 서민과 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 국민이 50억씩 퇴직금을 받으면 좋겠다만 말이 안 되죠. 저도 감사하죠. 그런 나라가 됐으면. 네,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26분 잠시 후 뉴스룸이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검찰이 확보한 대장동 관련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핵심 인물들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녹취록에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관계자가 수천억 배당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지분 일부를 차명으로 소유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병원에 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수술을 당장 하라고 하거나 하면 일단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브로커들이 병원들과 짜고 안 해도 되는 수술을 받게 하는 다단계 의료보험 사기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룸 추적보도 훅에서 실태를 파헤쳐봤습니다. 네, 오늘 썰전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